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한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김대영입니다. 오늘 두뇌의 구조와 기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경계 중에서 우리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중추신경계를 배워보았습니다. 또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전뇌, 중뇌, 후뇌 이렇게 배워보았는데요. 지난 시간 걸 한번 복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중추신경계에 이어가지고 말초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또 이제 신경계, 우리 두뇌와 구조의 기초가 되는 우리 신경계의 구성에 바로 가장 중요한 또 세포의 종류, 그리고 정보 전달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의 구조에서 우리 중추신경계 그리고 나머지 이 말초신경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본래 체성신경계 그리고 비체성신경계로 분류가 되었었는데 이제 보다 더 자율신경계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이제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누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체성신경계는 바로 주로 외부 감각과 골격근 운동에 관여하여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신경계입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는 주로 신체 내부 기관의 감각과 운동에 관여하여 신체 내부 환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뇌훈련과 보다 관련 있는 이런 신경계가 바로 이 자율신경계가 될 것 같습니다. 체성신경계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 관절, 근육 등 수의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구조에 분포하는 신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수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 바로 이 체성신경계고, 그 바로 자율신경계는 바로 수의적으로 통제가 이런 가능하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체성신경계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체성신경계는 우리 감각신경계를 중추신경계로, 또 중추신경계에서 근육과 분비선으로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12쌍의 뇌신경, 이거는 뇌관으로부터 뻗어 나옵니다. 그리고 31쌍의 척수신경이 있는데요. 대부분 척수로부터 뻗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기전은 바로 감각과 운동입니다. 감각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는 최적의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척수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뒤쪽은 감각신경이 올라가는 상행 경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수를 기준으로 앞쪽으로 내려오는 하행 경로가 운동신경입니다. 운동신경은 척수의 앞쪽에 전근에 위치하고 감각신경은 척수의 후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체성신경 중에서 첫 번째 뇌신경입니다. 주로 뇌관에서 직접 뻗어나온 이런 신경인데요. 주로 이제 이름처럼 뇌신경 이름처럼 머리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네, 12쌍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이런 뇌신경의 이 명칭과 네,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 12개 중에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첫 번째 신경이 이제 우리 후각을 담당하는 후각신경이고, 네, 두 번째 신경이 네, 시각의 중요한 시신경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신경은 네, 사실상 중추신경에 이렇게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신경들은 네, 척수신경과 동일하게 말초신경계의 축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신경은 중뇌, 교뇌, 연수에 있는 이런 뇌신경 핵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가볍게 네, 뇌신경의 12개 신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신경, 네, 후각신경, 우리 후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2번 시각신경, 시신경이라고 불리고 시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네,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지각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 시각이 우리 아주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주된 감각인데요. 보시다시피 3번, 4번, 6번이 우리의 안구 운동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눈과 관련된 신경인데요. 네, 3번이 동안신경으로 이 안구와 이런 눈꺼풀의 운동, 동공 크기의 부교감성을 조절합니다. 4번 활차신경, 도르래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안구 운동을 조절합니다. 5번 3차신경, 세갈래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안면의 촉각을 담당하고 또한 저작, 근육 운동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이상이 있었을 때 나의 어떤 신경이 에서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도 있을 겁니다. 6번 외전신경인데요. 마찬가지로 안구 운동 조절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7번은 안면 또 얼굴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안면에 이제 이거는 근육 운동 그리고 혀 앞쪽에 3분의 2의 미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에 청각 전정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청각과 평형 감각을 담당합니다. 9번 설인신경인데요. 우리 목구멍 근육의 운동을 조절하고 침 분비 그리고 혀 뒤쪽의 3분의 1 미각 그리고 혈압 변화를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 입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경이 바로 이 10번 미주신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현대인들이 이 자율신경계 이상, 특히 너무나 이 교감신경이 흥분이 많이 되면서 이 부교감신경의 기능들이 같이 떨어져 있는데요. 바로 편안함, 안정화를 관리하는 바로 이 부교감신경의 주된 역할을 바로 이 미주신경이 담당을 합니다. 심장과 폐, 복부 장기의 부교감신경 그리고 내장의 통각을 관리합니다. 이 미는 흐트러져 있다 해가지고 우리 이 장기에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신경인데요. 이 뇌와 바로 우리의 내장기관이 이 2,000개의 신경 섬유 다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내장에 이러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우리의 뇌에 정보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음식이라든가 안 좋은 그런 영양분이 들어왔을 때 바로 배탈, 복통 그런 것들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11번 신경은 부신경으로 목과 어깨 운동을 조절하고 12번 설화신경은 혀의 근육 운동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척수신경은 가볍게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31쌍이 있는데요. 8쌍의 경신경, 그리고 12쌍의 흉신경, 5쌍의 요신경, 그리고 또 5쌍의 청골신경, 1쌍의 미골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감각 섬유와 운동 섬유로 된 혼합 신경인데요.
네, 배 등배자, 이 등 쪽, 아까 뒤쪽을 통해서 우리 감각신경이 올라간다. 네, 배근은 바로 감각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앞쪽 배 복자, 네, 복근, 네, 이 앞쪽은 바로 운동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척수신경은 네, 척추의 이런 척추뼈들 사이에 있는 좁은 틈을 통해서 네, 빠져나갑니다. 다음은 네, 우리 자율신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체성신경계와 더불어서 네, 하나의 이 말초신경을 형성하는 네, 자율신경입니다. 네, 자율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이 자율신경이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런 호흡이라든가 명상을 통해서 바로 이 자율신경계의 이런 기능이 조절이 된다는 게 이제 뇌과학의 이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네, 운동에 바로 수위성 조절과 의식할 수 있는 이런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체성신경계 외에 내장과 이런 분비샘, 침샘이라든가 땀샘, 눈물샘 등 이 다양한 분비샘, 네, 혈관의 조절을 담당하는 이런 내장성 말초신경계가 있는데요. 이러한 조절은 바로 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네, 자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네,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네, 네, 자율신경계가 바로 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네, 분류가 됩니다. 자율신경계의 네, 교감신경계는 네, 척추의 양쪽을 따라 주행하는 일련의 이런 신경절 사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감신경절은 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척수신경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 대부분 내부 장기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교감 이런 신경은 교감신경계와 네, 분포 형태가 다른데 이 내장에 분포하는 네, 부교감 신경은 바로 대부분 뇌신경에 속하는 아까 몇 번 신경이라고 했죠? 바로 10번째 이 미주신경으로부터 네, 나온다고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네, 이 교감신경계와 바로 부교감신경은 네, 일반적으로 바로 반대되는 생리적 효과를 보입니다. 네, 교감신경계는 신체 기관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준비시키는 이 신경망으로 위기 상황에서 활성이 가장 네, 높아집니다. 네, 바로 반대되는 생리적 조절을 보인다. 바로 우리 이 자율신경계는 우리 중추신경계에서 바로 이 시상하부가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네, 체내의 항상성, 네, 항상 수분이라든가 뭐 온도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산소 이런 것들이 네, 조금만 균형이 맞춰져도 우리의 생존에 이렇게 이상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자율신경계의 항상성을 통해서 우리의 생존과 그리고 건강이 아주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이 신경계가 바로 활성화되면 바로 반대쪽 신경계는 네,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네, 서로 밀고 네, 잡아당겨서 이제 한쪽의 신경계가 이렇게 높아지면 네, 다른 신경계가 낮아지는데 다시 다른 신경계가 잡아서 균형을 맞추도록 합니다. 부교감신경은 소화, 성장, 면역 반응, 에너지 저장 등을 촉진하며 장기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관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두 자율신경계의 활성 수준은 서로 상대적이어서 한쪽이 높아지면 다른 한쪽은 낮아지는데요. 이거를 그냥 외우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 우리 뇌가 진화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을까요? 예전에 이제 만약에 지금은 없지만 호랑이가 나타나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빨리 도망가야 되겠죠. 네, 천천히 도망가야 될까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야 될까요? 네,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야겠죠. 네, 또 앞에 토끼가 있으면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 잡아먹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네, 그때 이렇게 네, 항진되는 바로 신경계가 바로 교감신경계입니다.
우리 온몸에 모든 힘을 동원해서 토끼를 잡고 또 생존을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 가지고 이런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선조들은 이런 동굴 같은 데서 이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이 에너지를 보충을 했습니다. 이런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이 이제 현대인의 이런 질환이라든가 스트레스와 아주 관련이 높은 그러한 현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감신경계가 또 활성화될 때,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때 우리의 기관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동공은 교감신경이 활성화시키고 또 부교감신경은 축소시킵니다. 교감신경은 침샘에 점액과 효소를 분비하고 또한 심장에 이런 수축력과 맥박을 증가시킵니다. 폐는 기관지를 확장을 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그런 상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화관은 운동성 소화효소가 분비가 감소됩니다. 왜 그럴까요? 호랑이를 막 잡고 있고 토끼를 호랑이에게 도망가고 있고 토끼를 잡고 있는데 막 소화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췌장도 소화효소와 인슐린 분비를 억제한다. 소화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방광은 오줌의 방출을 억제한다. 이런 생리적인 현상을 막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땀 분비를 촉진하고 또 사정을 촉진합니다. 반대로 이 부교감신경은 동공이 축소되고 침샘에 물을 분비하고 또 심장의 맥박을 감소하고 폐는 기관지를 수축합니다. 소화관은 운동성 소화효소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췌장은 소화효소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그런 증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광은 오줌 방출을 촉진하고 땀샘은 땀의 분비를 억제하고 또 발기를 촉진합니다. 교감신경과 이런 부교감신경의 구분되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초신경계의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를 보았는데요. 이제 하나 더불어 장신경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신경계는 이제 지금 과학계에서 제3의 자율신경계로 불리고 있는데 아직 최종 그렇게 확정은 되진 않았습니다. 작은 뇌다, 제2의 뇌다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식도, 위, 창자, 이자, 담낭의 내부 등에 존재하는 독특한 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에 속합니다. 장신경계에는 이런 복잡한 신경망들이 존재하는데요. 척수에 있는 모든 뉴런의 수만큼 많은 뉴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3억 개부터 약 5억 개 우리 신경세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뇌세포보다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구강에서 항문에 이르는 음식물의 운반 및 소화와 관련된 다양한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이제 우리 신경계의 구조를 보았고요. 신경계의 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계를 구성하는 아주 독특한 세포, 우리 몸에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아주 독특한 세포가 우리 신경계에 존재합니다. 신경계의 세포의 이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경계의 세포에는 뉴런과 교세포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이런 뉴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세포는 이보다 약 10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세포는 이 뉴런의 크기가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같은 뇌에서 영역을 담당을 하는데요. 뉴런은 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경 변화를 바로 감지하여
다른 뉴런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우리 몸으로 하여금 반응을 하게 합니다. 교세포는 주변 뉴런의 보조 역할을 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수초를 제공하고 또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최근에 뇌과학에서 바로 교세포의 역할 연구가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뉴런부터 보면 뉴런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바로 이런 뉴런의 일반적인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계의 바로 기능의 기본이 되는 단위가 바로 뉴런이다. 정보를 받아들여 다른 세포에게 전달하는 세포입니다. 세포 간에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뉴런의 크기와 모양은 매우 다양하며 가지를 넓게 뻗을수록 다른 뉴런과의 연결도 많아집니다. 이 뉴런과 뉴런의 이런 연결이 보통 2,000개, 또 많은 뉴런은 10,000개까지도 연결망이 있습니다. 이 연결망이 우리의 두뇌 훈련과도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뉴런의 모양은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뉴런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포체, 그리고 수상돌기, 축삭, 종말 단추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세포체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핵과 여러 구조물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신진대사 작용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수상돌기, 이 숫자는 이 뿌리 숫자, 이 나무 뿌리처럼 이 가느달다, 가느다라다 이래 해서 수상돌기입니다. 바로 다른 뉴런들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축삭, 지름을 가진 이런 가는 섬유로인데요. 신경 신호를 다른 뉴런으로 혹은 분비선이나 근육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척추동물은 이런 축삭이 수초라는 저렴 물질로 쌓여 있는데요. 각 수초 사이에 이런 랑비의 마디라는 이런 중절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제 다시 배우겠지만 이 수초가 우리 정보 전달을 빠르게 해주고 두뇌 이런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밑에 나와 있네요. 수초, 정보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이 바로 교세포가 담당을 합니다. 우리 전기가 흐를 때 그런 구리선만 설치를 하나요? 그 바깥쪽으로 이 비닐에 이 피복을 씌우지 않습니까? 우리 뇌도 바로 이 축삭에 이 수초를 이 교세포가 씌우면서 이 정보 전달이 잘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축삭은 많은 가지로 나누어지고 각 가지의 끝은 이런 부풀어 오른 형태로 시냅스 전 종말 혹은 종말 단추를 형성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합니다. 방금 뉴런의 이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그림에서 보이시면 바로 이 세포체, 그리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상돌기,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 축삭. 이 축삭에 뭐가 감싸고 있다고 했죠. 수초가 감싸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축삭이 연결되어서 바로 다른 또 뉴런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축삭과 바로 다른 이 뇌세포, 뉴런이 연결되는 바로 그 사이를 이 시냅스라고 하고 아주 이제 시냅스 구조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신호를 보내는 세포의 종말 단추와 신호를 받아들이는 세포의 세포체 또는 수상돌기 막 사이에 이런 연결 부위를 말합니다. 축삭의 말달은 다른 뉴런의 수상돌기 혹은
몸체, 세포체와 시냅스를 이룹니다. 신경 신호가 전달되면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소포로부터 시냅스 간극으로 분비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특정한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여 시냅스 후 세포에서 전기 혹은 화학 신호를 발생하는데요. 한 방향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뉴런과 더불어서 신경계의 세포, 두 번째 교세포입니다. 교세포의 일반적인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이 뉴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교세포는 이런 도와주는 역할만 담당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다양한 기능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교세포는 주로 이런 뉴런의 기능을 보조함으로써 뇌 기능에 기여하는데요. 뉴런을 둘러싸서 그 위치를 유지시켜주며 영양소 공급, 다른 뉴런의 신호 교환에 쓰이는 화학 물질의 공급을 조절합니다. 교세포는 뉴런들 사이를 절연시켜 신경 신호가 뒤섞이지 않게 하고요. 또한 질병이나 상처로 죽은 뉴런의 잔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균적인 교세포의 크기는 뉴런의 10분의 1이다. 그렇지만 교세포의 수는 뉴런의 약 10배, 그러니까 약 1조 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세포가 차지하는 바로 전체 이런 공간은 뉴런이 차지하는 공간과 거의 비슷한 이런 상황입니다. 교세포의 유형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상세포, 희돌기세포, 미세 교세포가 있습니다. 성상세포는 바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포 밖의 공간의 이런 화학 조성을 조절합니다. 방출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바로 이 성상세포, 바로 별 성자입니다. 그래서 별 모양의 이런 세포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이름이 바로 이 성상세포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희돌기 세포. 다른 학자들은 또 핍돌기 세포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아까 교세포, 우리 뉴런에서 이러한 축삭, 정보를 보내는 축삭을 싸고 있는 것을 수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희돌기 세포가 이 수초를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중추신경계에서 수초를 발견을 해서 수초를 만들어서 이 중추신경계에서만 발견이 되고요. 축삭을 지지하고 수초를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말초신경계에서는 이 슈반 세포가 바로 희돌기 세포와 동일한 기능, 말초신경계의 수초를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 교세포, 가늘다, 작다 그래서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죽은 뉴런을 분해하고 미생물 침입을 방지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계에서 이런 정보 전달이 이제 중요하죠. 이런 정보 전달이 원활하게 잘 되는 것이 이제 뇌 발달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런 신경계에서 정보 전달은 크게 국소적인 전달 유형과 확산적인 전달 유형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국소적인 전달 유형인데요.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유형입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뉴런의 이런 축삭 말단과 표적세포 사이에 시냅스 틈에 국한되어 일어납니다. 바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런 선택적인 연결이 가능한 바로 마치 우리 전화 통화 방식 같은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확산적 전달 유형인데요.
네, 우리 뇌가 이 한 명 한 명한테 이 전화를 걸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네, 이 동시에 네, 수백만의 이런 시청자들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이러한 텔레비전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뉴런은 그래서 동시에 수십만 개의 다른 세포들에게 신호를 전달을 하는데요. 수초에서 수분 사이로 또 비교적 느리게 작동하기도 합니다. 광범위하고도 바로 장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잠에 빠지거나 사랑에 빠지는 등의 전체적인 이런 행동을 조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확산적 전달에서 이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국소적인 전달 유형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평상시에는 이 안전정의 활동이 없을 때 뉴런의 내부는 바깥에 비교하여 이 음전하 마이너스 65 미리볼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가 이렇게 왔을 때 이제 활동 전위를 띠는데요. 신경계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정기적 신호로 안정 전위의 상황이 역전되어 세포막 안쪽의 전하가 순간적으로 양전하를 띱니다. 이런 수많은 시냅스를 통하여 들어온 흥분성 혹은 억제성 전위의 합이 역치를 넘어서면 활동 전위가 발발합니다. 역치라는 것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 사진을 누를 때 이 손만 대면 사진이 찍히나요? 안 찍히죠. 이렇게 힘을 주다가 안 찍히다가 어느 순간 딱 찰칵 찍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힘을 최소한의 힘, 역치라고 합니다. 뉴런이 이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생성한 활동 전위가 축삭을 따라 전도됩니다. 뉴런에서 만들어지는 활동 전위는 모두 크기와 지속 시간이 비슷합니다. 척추동물은 활동 전위의 전도 속도를 촉진하기 위해 수초가 축삭을 감쌉니다. 정보 전달을 위해서 우리 축삭이 정보를 전달하고 그 바깥쪽으로 수초가 감싸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산적 전달 유형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분비성 시상하부 뉴런의 정보 전달입니다. 시상하부의 뉴런은 혈류에 직접적으로 호르몬을 방출함으로써 뇌는 물론 온몸의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자율신경계 뉴런의 정보 전달입니다. 자율신경계에 서로 연결된 뉴런망이 함께 작용하여 이런 분비샘, 혈관, 내부 기관들의 반응을 동시에 조절하는 그러한 정보 전달 형태입니다. 세 번째, 이제 확산적 조절계인데요. 확산적 조절계는 중추신경계 뇌에 존재하며 각 조절계의 핵은 적은 수천 개의 이런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확산적 조절계의 이런 뉴런들은 뇌의 중심부 대부분 이 뇌관에서 발원하며 각 뉴런은 수많은 다른 뉴런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각 뉴런이 뇌의 전 영역에 존재하는 10만 개 이상의 뉴런과 접촉하는 축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조절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냅스는 신경 전달 물질을 세포 외액에 방출하여 그 영향이 시냅스 틈의 좁은 지역에 국한되기보다는 다른 여러 뉴런들로 확산되어 나가는데요. 뇌에는 바로 이러한 종류의 뉴런으로 이루어진 몇몇 뉴런 집단들이 존재합니다. 이 각 집단의 이런 뉴런들은 고유한 신경 전달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라든가 정서에 이
우리 기분이 막 갑자기 좋아지거나 안 좋아지거나 이럴 때 바로 이러한 확산적 사고,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사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은 이 미국식 발음으로 또 영국식 발음인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똑같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토닌, 도파민, 아세틸콜린, 이런 다양한 이런 확산적 조절계는 바로 우리의 운동을 조절하고 또한 기억, 분위기, 또 동기, 대사 상태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정신에 영향을 주는 이 많은 약물들이 바로 이 확산적 조절계에 이 작용을 합니다. 바로 이런 뉴런과 뉴런의 사이에서 나오는 바로 물질을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라 하는데요. 바로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바로 시냅스에서 한 뉴런에 의해 분비되어 바로 다른 뉴런에 영향을 주는 이 화학 물질을 말합니다. 이 각각의 뉴런은 혈액 속에 있는 이런 재료를 이용하여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해 내는데요. 뉴런이 이런 사용하는 이 대표적인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는 약 50여 가지가 최근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발견된 바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아세틸콜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견되게 주로 이 모노아민계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이 아민이 이 모노 한 개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 모노아민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이 신경 전달 물질 삶의 행복에 중요한 전달 물질로 이야기를 하고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등인데요. 또 우리 이시영 박사님의 뭐 세로토닌 하라 그런 책을 보시면 바로 이 세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아미노산계 이런 신경 전달 물질로 글루타민산, 또 가바, 글라이신 등이 있고요. 또 다양한 펩티드, 2개 이상의 아미노산 분자로 이루어진 화합물 등이 있고요. 또 기체, 최초로 발견된 기체인 신경 전달 물질, 일산화질소, 또 일산화탄소 등 이런 등이 있습니다. 주요한 이런 신경 전달 물질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틸콜린, 처음으로 발견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신경근 연접부에서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척수와 뇌간에 있는 모든 운동 뉴런에서 합성됩니다. 아세틸콜린성 뉴런의 축삭과 종말 단추는 이 뇌에 전반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기저 전내에 위치한 이 아세틸콜린성 이런 뉴런들은 대뇌 피질을 활성화시키고 중요한 이제 학습, 특히 지각학습을 촉진하는 데 관여한다. 주로 운동이라든가 이런 지각학습을 촉진하는 데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모노아민계의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중요합니다. 이 에피네프린, 아까 다른 말로 이제 보통은 아드레날린,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세로토닌이 바로 모노아민계의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이 모노아민은 뇌에 있는 이 몇몇의 뉴런 집단들에 의해 생성되고요. 대부분은 뇌간에 있는 비교적 소수의 이런 세포체에서 생성되며 그것들의 축삭은 뇌의 많은 영역에 걸쳐 분포되는 다수의 이 종말 단추를 형성합니다. 모노아민성 이런 뉴런들은 광범위한 뇌 영역들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특정 이런 뇌 기능의 활동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킵니다.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이란 호르몬 혹시 들어보신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 뇌의 구조, 우리 중추신경계를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대뇌 변형계에서 바로 기저핵이라는 곳에서 바로 이 도파민의 분비가 되고 그게 부족할 때 바로 우리의 이런 파킨슨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파민은 이제 저희가 이 과목 두뇌 특성 평가법에서도 이제 언급을 할 건데, 이 청소년기에 또 성인보다 한 4~5배 많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또 뭐 쾌감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시냅스 후의 수용기에 따라 흥분성 및 억제성 시냅스 후 전이에서 발생하고요. 또 운동이라든가 주의, 학습 등의 기능에 관여합니다. 환각이라든가 망상 및 정상적인 이런 논리적 사고 과정에 파괴를 포함하는 증상을 지닌 어떤 심각한 정신장애인 정신분열증에도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또 중요한 요소로 바로 흑질과 흑질은 우리의 중뇌 쪽에 있었죠. 중뇌에 바로 피계 흑질과 적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검은색을 띠고 있다고 해서 흑질. 이 미상핵이 바로 기저핵의 이제 한 종류인데요. 바로 흑질과 미상핵을 연결하고 있는 이 도파민성 뉴런의 이 태아는 바로 사지의 떨림과 경직, 운동 느림, 운동 개시의 이런 곤란 등의 특징을 갖는 운동장애인 파킨슨 병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20세 이후로 10년마다 이러한 호르몬, 도파민도 마찬가지로 이 10%씩 이 생성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뇌의 노화라든가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바로 이런 신경 전달 물질, 이런 호르몬의 분비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 그러한 것이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의 역할이다 볼 수 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의 이런 노르아드레날린성 뉴런의 세포체는 이런 뇌교라든가 연수, 시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노르아드레날린성 이런 체계의 세포체는 뇌교에 위치한 핵인 이런 청반에서 시작하는데요. 이 뉴런의 활성화에 대한 하나의 효과는 외부의 어떤 사건들에 대한 주의 집중적인 경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주의 집중하고 관련도 있고요. 생존을 위해서 어떤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이런 주의 집중이 이제 현대인들에게 너무 많은 분비가 일어나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요. 바로 세로토닌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 이런 뉴런의 이 세포체는 9개의 군집으로 발견이 되는데요. 중뇌 뇌교 연수에서 발견이 됩니다. 바로 기분을 조절하고 감정적 행동, 섭식, 수면과 각성, 통증 조절. 그래서 이런 감정적 행동, 이런 우울증 치료에도 바로 세로토닌을 분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진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면이라든가 바로 통증 조절에도 이 세로토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로토닌 합성은 뉴런 주위에 이런 세포 외액에 존재하는 이 트립토판, 바로 이 세로토닌의 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트립토판의 양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요. 바로 트립토판의 공급로는 혈액이고 혈액에 있는 이런 트립토판의 근원은 음식물입니다. 이런 곡물, 고기,
식품, 네, 이런 단백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세로토닌은 바로 이러한 수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멜라토닌의 또 전구체가 돼서 이런 세로토닌, 정서적으로 편안해야 저녁에 이런 수면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미노산 계열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아미노산인 이 글루타메이트, 글라이신, 감마 아미노낙산, 이 가바라고 보통은 불리는데요. 대부분의 중추신경계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합니다. 이 글루타메이트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글라이신이나 가바는 이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바로 글라이신과 이제 가바. 가바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 뭐 맥주나 이런 알코올 음료를 섭취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이 말이 없던 사람들이 막 말도 하고 이렇게 또 긴장이 해소가 됩니다. 바로 우리 뇌가 막 긴장된 그런 속에서 살다가 바로 이 알코올을 섭취를 하면 이 알코올이 이 바로 가바의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긴장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억제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긴장되어서 말하지 못하고 그랬던 것들을 이제 이 알코올이 우리의 가바를 활성화시키면서 이 말이 많아지고 또 이제 그동안 못했던 말들도 하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글루타메이트와 바로 이 가바는 시냅스 후에 수용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시냅스 후 전이를 발생시키는 것 외에도 축사객의 직접적인 이런 흥분성 효과, 글루타메이트와 억제성 효과, 가바를 발생시켜 활동 존이를 발생률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말초 신경계 그리고 신경계의 정보 전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적중 예상 문제를 통해서 다시 배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전달 기능을 하는 신경 세포로서 신경 조직의 바로 기본이 되는 단위는 무엇이었죠?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4번 뉴런이죠. 뉴런은 신경 조직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단위입니다. 뉴런에 대한 설명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가로는 바로 다른 뇌세포와 사이에서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을 한 방향으로만 이동케 하여 정보를 전송한다. 바로 이 뇌세포, 뉴런과 뉴런의 사이의 구조 뭐라고 했죠? 이 다 영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직접 이렇게 발음을 해보시면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냅스죠. 바로 정보를 전달하는 축삭 말단 그리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다른 뉴런의 이 수상돌기 사이의 공간을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추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교세포에 대한 문제이네요. 우리의 신경 세포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바로 뉴런과 교세포인데요. 교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두뇌에 정보를 전달한다. 바로 교세포가 아니라 뉴런의 역할이었죠. 2번 두뇌의 어떤 부분이 손상되면 뉴런과 함께 신경 교세포도 퇴화된다. 두뇌의 어떤 부분이 손상되면 뉴런과 달리 이게 신경 교세포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노화가 될 때 이런 뉴런들은 이 숫자가 줄어드는데 이 교세포 숫자는 오히려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이런 반대급부로 신경교세포의 숫자를 더 늘린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이 손상되면 교세포는 활성화가 됩니다. 자, 크기는 3번 뉴런의 약 10배이다. 맞나요? 네. 뭐가 10배였죠? 네. 숫자가 10배였다. 이렇게 했고 크기는 10분의 1이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뉴런보다 더 적은 숫자가 존재한다 했나요? 네, 바로 10배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번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이런 두뇌 속의 물질을 흡수하는 일을 합니다. 네,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율신경계에 대한 문제이네요. 깊은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내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증가한다. 2번 소화 배설 등이 촉진된다. 3번 심장의 박동이 빨라진다. 4번 방광 수축이 촉진된다. 전체적인 이런 에너지 사용이 감소한다. 어떤 게 정답이죠? 쉬고 있을 때 부교감신경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내장으로 혈액 공급을 증가시켜서 소화도 잘 되게 하고 하는 거죠. 교감신경은 반대로 내장이 아니라 골격근으로 혈액 공급을 증가하게 합니다. 또한 소화 배설을 촉진하고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나요? 아니죠. 느려지죠.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어쩔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죠? 막 토끼를 잡거나 호랑이에게 도망갈 때. 정답이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죠.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광 수축이 촉진된다. 전체적인 또 에너지 사용이 감소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두뇌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마취제로 통증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은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이런 웃을 때 나오는 이런 호르몬으로 바로 이 엔도르핀이다, 엔돌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래 이 아편에서 추출한 이런 물질을 모르핀이라고 하고요. 이런 통증을 억제하는 그러한 물질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모르핀과 비슷한 이러한 물질이 우리의 신체 내에도 존재하구나. 그러한 오히려 모르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러한 이 통증을 억제하는 물질, 대표적인 바로 이 물질이 바로 이 엔도르핀. 그래서 모르핀에서 유래했고요. 안에 있는 모르핀이라고 해서 이 엔도르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의 설명과 관련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은 운동, 주의, 학습 등의 기능에 관여한다. 흑질과 미상액에서 많이 만들어진다. 부족하게 되면 사지의 떨림과 경직, 운동 개시의 장애를 일으킨다. 어떤 호르몬이죠? 바로 이 도파민이었습니다. 바로 도파민성 뉴런의 이런 퇴화는 사지의 떨림과 경직, 운동 느림, 운동 개시의 곤란 등의 특징을 갖는 운동 장애인 파킨슨병을 초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적중 예상 문제 풀만 하신가요? 계속 문제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경계를 이루는 세포에는 이러한 뉴런과 교세포가 있다.
또 뉴런은 정보 전달을 담당하고, 교세포는 영양 물질과 산소의 공급,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초를 제공하고, 또 발달 시에 이동의 통로를 제공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런 내에서의 이러한 정보 전달은 활동 전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뉴런 간의 정보 전달은 시냅스 전달을 통하여 화학적 신경 전달 물질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향정신성 약물은 시냅스 전달을 조종하여 그 효과를 나타낸다.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또 우리 중추신경계와 더불어서 이 말초신경계, 체성신경계와 또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또 그림이나 그 내용을 통해서 이걸 익숙하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강 그리고 2강을 통해서 기본적인 이러한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익혀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뇌의 구조와 기능 3강으로 바로 지각, 생각의 창이라는 과목입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의 창을 열어주는 바로 지각이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바로 대표적인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대표적인 감각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이러한 지각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 오감의 중요성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